월요일이고 좀 반등을 그래도 해주나 싶었는데 쉽지 않게 좀 끝났어요.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좀 눌리더니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괜찮아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이제 아까 양전해서 지금은 상승폭을 좀 키워서 0.7% 정도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유가. 그래서 아까 그 장중에 장중이 아니죠. 장 마감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란 측에서 여전히 미국이랑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보도가 되면서 유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0.5% 정도 WTI도 80달러 초반대, 브렌트유도 88달러.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가 조금 제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적어도 한 1% 정도만 반등을 해줘도 내일 우리 증시는 그래도 갭상승으로 좀 뜰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의미 있게 봤던 내용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반도체 ETF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대만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레버리지 청산,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뭐 지난주 신용잔고 보니까 거의 지난주 하루 만에 1조 원이 줄었더라고요. 코스피 신용잔고가. 네,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 자체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 AUM 자체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줄어들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거는 긍정적이고요. 이게 대규모로 레버리지 청산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둘씩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좀 바닥을 진짜 진바닥을 찍고 좀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미국의 레버리지 반도체 ETF AUM이 지금 6월 달에 정점을 찍었고요. 1630억 달러 찍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630억 달러가 감소해서 999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축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2025년도 이때 4월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쟁이 있었을 당시 네, 요때 당시의 충격 이후로 가장 큰 자금의 유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이번에 발생을 했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나라는 걸 좀 보면은 지금 보면은 3월 달 말부터 6월 달까지 한 3개월 만에 자금이 3배로 급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보라 색깔 선 보시면은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자금이 3배로 급증을 하면서 단기 과열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랑 그리고 손실을 좀 줄이려는 그런 강제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게 지금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시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급격하게 자금 이탈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99억 달러 수준으로 자금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2023년도 초에 140억 달러랑 비교를 하면은 이미 400% 이상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붕괴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과도하게 몰렸던 이런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지금은 좀 정리된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홍콩에서도 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일 큰 지금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가 레버리지 ETF 요거라고 좀 봤었잖아요. 네, 근데 요 레버리지 ETF들이 조금 그래도 좀 수급들이 정리가 되고 꼬여 있는 수급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흐름들은 좀 의미 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런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 조정이 지금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을 한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했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AI 시장 평가 기준의 전환 및 메모리 업사이드라는 그 내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이 그동안의 AI 수요 유무에서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투자 수익률이랑 현금 흐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로 현재는 좀 이동을 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냐 이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동을 했다는 거죠. 막대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그래서 돈 벌 수 있어 없어 요거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와중에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죠. 중국의 키미 K3 네, 이런 저비용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AI 독점 프리미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단위당 연산 비용 감소는 전체 AI 사용량이랑 추론량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가 뭐 그동안에 재번세 역설이라고 많이들 좀 얘기를 했었죠. 그게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전망을 좀 했습니다. 메모리 병목이 심화될 거래요. AI 인프라 병목이 연산에서 메모리 용량 및 대역폭으로 확산이 됐고 클라우드 기업 캐펙스 내 메모리 비중이 27년에는 원래 12%였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40%까지 대폭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메모리 지출액도 4,180억 달러까지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중장기 수요 논리가 견고하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난주인가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그때도 이제 윈터 이즈 커밍과 같은 비슷한 이제 약간 피크아웃론을 좀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리포트를 그때 숀 킴께서 네, 리포트를 또 내면서 그때도 좀 투심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윈터 이즈 커밍으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제 예견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모건 스탠리가 또 이제 이번에 비슷한 전망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또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좀 형성이 된 거죠. 네, 근데 좀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사실상 지금의 그 리포트 내용들 이전에 머니쇼에서도 좀 한번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단기 조정 그리고 단기 좀 눌림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은 좀 전개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한 게 그 리포트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선 조금 오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중장기 수요 논리는 견고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지금 다시 좀 그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주말 동안에 뭐 미군들이 또 17명인가 거의 사망자가 17명까지 늘어났다면서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전쟁도 계속 좀 끝날 기미를 보여주질 않고 있고 어떻게 끝내려고 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유가 급등 나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물가 자극할 거고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또 금리 인상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또 유가 상승하면서 물가 자극하면은 금리 인상할 거고 그럼 시장은 또 빠질 거고 이런 논리들이 또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공급 뉴스보다는 지금 뭐 통학량이나 유가 기간 구조나 유조선 운임 전쟁 보험료나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을 실질 판단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되지 단순히 그냥 유가가 뭐 선물이 그냥 급등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냥 꺾어버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논리가 빈약하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 조정이 펀더 훼손이 되려면은 뭐가 이제 나와야 되냐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본질적으로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땅땅땅 하기 위해서는 4개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익 전망이 하향이 돼야 됩니다. 네, 하향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지는 않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계획이 실제로 축소가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는 메타는 이미 또 캐펙스 계획을 오히려 상향을 했고 그리고 캐펙스를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진짜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두 번째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HBM이랑 범용 D램 가격 전망이 하락 전환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하락 전환이 될 기미도 아직 보이고 있지 않죠. 중요한 게 지금 그 D램 판가가 6월 말? 한 6월 말 정도랑 6월 말이랑 지금 7월 한 중순 됐잖아요. 네, 근데 이 D램 판가가 한 2주 만에 한 140% 올랐대요. 네. 근데 이거는 오늘 그 메리츠증권의 그 김선우 연구위원께서 작성하신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인데 거의 한 2주 만에 146%인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가가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판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타이트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소버린 AI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중동 국가들이랑도 지금 가격 그 장기 계약을 현재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모리 기업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전까지는 기업들이랑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그 메모리 수요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사실상 뭐 출시하는 AI들이 대부분 다 보안 때문에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폐쇄적으로 이 AI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 성능의 AI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반출이 안 되도록 이제 폐쇄적으로 다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다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반대로 각자 각 국가들의 자체적인 AI를 확보할 필요성을 높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쟤네가 이거 못 쓰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쟤네가 이제 막아버리면 우리도 자체적인 AI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한 또 투자나 그리고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깔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동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고 국가 단위로 컨택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좀 수요 창출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안 그래도 부족한 지금의 공급을 더 이제 자극을 하면서 쇼티지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도 지금은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D램의 어떤 가격 전망이 하락 전환이 된다거나 이거는 좀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급이 늘어나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은. 그래서 중동 충격에 의한 글로벌 경기랑 기업 마진 전망의 지속적인 훼손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번째 조건인데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전체 구조적인 약세장 전환의 4대 조건이 아직까지 미확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확인 안 됐죠. 확인 안 됐고요. 네, 요것도 확인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 땅땅땅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서는 확인이 된 것처럼 다 뺐어요. 그래서 이미 주가도 사실상 뭐 PER 기준으로 코스피 PER 기준으로 5.7배? 까지 지금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라도 8배 초반까지 PER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 거의 역사적인 뭐 저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 이익이 꺾였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주가를 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반등은 또 꽤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은 이번 주부터 7월 22일, 다음 주 29일, 30일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29일에는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 있고요. 30일에는 삼성전자의 컨콜이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누적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빅테크 실적 발표를 왜 자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주가 흐름이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 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랑 그리고 이제 좀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랑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완전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로 이제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쇼크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거나 보합이거나 좀 그런 흐름들이었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를 보였을 때는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차이는 덜하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쇼크가 나왔을 때보다 주가 흐름은 좋았다. 너무 다 당연하죠, 사실상. 네, 그래서 메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형태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보다 한 달 뒤에 주가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주일 뒤 4%밖에 안 올랐었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15% 올라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내니까 5% 일주일 뒤에 올랐었는데 한 달 뒤에는 19% 올라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잘 해야 이제 주가도 좋으니까 요거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좀 경계감, 관망세 이런 것들이 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키미 K3 관련해가지고 워낙 또 주말 동안에 이제 핫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 리포트들이 좀 많이 오늘 쏟아져 나왔는데 몇 개만 내용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찐시황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다 비슷한 사실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키미 K3가 왜 시장에 충격을 줬냐? 성능이 너무 좋았어요. 네, 보니까 클로드의 제일 비싼 페이블 5랑 그 GPT 5.6이랑 거의 이제 이 성능이 벤치마크 성능이 거의 비슷한 거죠. 네, 클로드가 60점, GPT가 59점, 그리고 키미 K3가 57점 이렇게 3등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파라미터랑 스케일을 좀 보니까 뭐 체급이 엄청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2조 8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 기존의 오픈웨이트 최대였던 딥시크 V4 프로 대비해서 약 2배나 확장을 했대요.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가중치는 7월 27일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이사항을 좀 봤을 때는 프론트엔드 코딩 등 일부 벤치마크는 1등을 했대요. 네, 그리고 5월 말에 출시된 오퍼스 4.8을 넘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2달 내외로 축소됐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엄청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존의 중국 AI가 가성비 제품, 가성비 모델 위주였었다면은 이제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상위 AI의 거의 턱밑 수준인 요 57점 딱 기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가성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능 엄청 좋은 것도 잘하네라고 시장에서는 좀 깜짝 놀란 거죠. 네, 근데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과추론에 따른 답변 속도 저하 및 높은 벤치마크 대비 실사용감이 부진하대요. 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원래 중국은 되게 그 오픈북을 되게 잘하는 국가잖아요. 따라하는 걸 엄청 잘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해가지고 그 성능을 따라잡는 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비슷했던 거죠. 어쨌든 뭐 클로드도 그렇고 이 챗GPT도 그렇고
않고 이미 나와 있는 성능을 좀 따라가는, 바짝 쫓아가는 그런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능을 높여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걸 배포해가지고 실사용감이 진짜 좋으냐, 진짜 이 1, 2등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좋으냐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진짜 점수만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좀 적용을 잘 시키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시험만 딱 잘 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만 되면은 이제 뭐 통과야라고 하면은 그냥 딱 90점만 해가지고 그냥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서 그 점수만 딱 통과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사실 이해했다고 보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문샷의 AI 측도 페이블 5랑 GPT 5.6 솔 대비해서는 유저 경험의 격차를 본인들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런 게 나온 이유가 뭐였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문샷 AI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IPO를 진행을 한대요. 네, 그리고 과거부터 뭐 딥시크도 그렇고 이제 이런 엄청 충격적인 좀 시장에 와우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를 공개를 해놓고 그러고 IPO를 진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 쫙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었거든요. 근데 문샷도 좀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잘 보게 만들어 놓고 시험 점수만 일단 올려놓고 네, 그러고 이제 자금 조달하고 이런 형태로 아마 가려고 좀 계획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키미 K3 아키텍처랑 하드웨어 스펙, 네, 요구사항, 요거를 좀 보게 되면은 2조 8천억 개 파라미터를 이제 양자화해가지고 캐시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HBM 약 1.5 테라바이트를 점유를 한대요. 그냥 용량이 몸집이 너무 크니까 이미 그냥 요 파라미터만으로도 HBM 용량을 다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용량이 없다는 얘기고 HBM 용량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KV 캐시 임시 저장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서버 D램이랑 그리고 NVMe 요걸로 오플로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96개 전문가 분산 배치를 위해서 와이드 EP랑 렉 내 고대역폭 연결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 고속도로가 좁은 고속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용량이 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또 반드시 이제 더 고성능의 그리고 더 많은 용량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샷 측에서는 64개 이상의 가속기 기반의 슈퍼노드 배포를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GB200, NV링크 72 이상급 최고성능의 어쨌든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이제 배포가 그래야 요거를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좀 조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나 낸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AI 투자의 선순환을 좀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추격 자체가 미국의 프론티어 랩들, 그러니까 뭐 오픈 AI나 엔스로픽이죠. 이런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를 오히려 더 강요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중국이 이마치 따라왔으면은 본인들도 성능 개선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하려면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인프라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이룰 수밖에 없고 또 성능 개선이 이뤄지면은 수요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또 이번에 자극이 된 건데 뭐 AI 기술 정체나 아니면은 뭐 자금 조달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먼 얘기라고 좀 아직까지 생각이 들어요. 메모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워낙 그랬었고, 이건 AI 에이전트의 개화를 촉발한 딥시크 R1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딥시크가 등장을 했을 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AI 에이전트 개화를 오히려 촉발을 시켰고, 오히려 더 성능 경쟁을 촉발을 시켰고, 그러면서 더 대규모 투자를 촉발을 시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반사수혜를 더 강화시킨 네,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요거는 KB 그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터크까지 따라왔고,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은 또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기업들 주가도 같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은 뭐 ZAI나 미니맥스나 이런 기업들이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라는 거를 좀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짧은 기술 우위 기간이랑 막대한 추가 자금이 이제 소모가 된다라고 이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우위 기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전환 비용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최상위 모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과도하게 대규모 증자를 지금 좀 하고 있대요. 그래서 Z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IPO 진행을 하면서 이제 5억 6천만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매출액의 38배에 달하는 40억 달러를 추가 증자를 했대요. 그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달에 IPO 하면서 이제 6억 2천만 달러 조달을 했는데 7월 달에는 또 추가적으로 6개월 만에 신주랑 전환사채로 매출액의 26배에 달하는 20억 달러의 추가 조달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기업들의 이 현재 한계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모델 구조의 매출 연계 한계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픈 모델 특성상 사용자가 모델을 무료 다운로드 해가지고 타사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죠? 키미 K3 같은 경우에도 오픈 모델이거든요. 다 오픈 모델로 다 배포를 해가지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이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픈 모델의 구조상 이제 누구나 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운로드를 많이 하고 모델의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규모 증자를 해야 되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중국 내 기업들이 한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뭐 규제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AI 모델의 가성비와 수요 증가는 당연히 위협적이죠. 근데 단순히 싸게 파는 전략만으로는 좀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미국도 역시도 오픈 웨이트 모델로 대응 중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AI 기업들도 학습이랑 서비스 가동을 위해서 뭐 GPU랑 메모리 같은 막대한 물리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메모리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뭐 규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오픈 모델로 제공을 하잖아요. 실제로 딥시크를 이제 처음 딱 등장을 시켰을 때 그때 오픈 모델로 등장을 하고 되게 많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중국의 이 딥시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막 학습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초기에 자금에 대한 어떤 효율화를 많이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성능 한번 확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의 빅테크들한테도 사실 좋은 점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짜로 주니까 네, 공짜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이걸로 이제 성능도 좀 높이고 네, 그러면서 빠르게 좀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마련을 하니 네,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좀 기업들의 걱정 자체는 이번 키미 K3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